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MS님이 오늘 공지할까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선거 공지할까요? 오늘 수요일인데 금요일이면 오늘이나 그래도 내일 오늘 원래는 오늘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관리상. 네, 그렇죠. 최종 선거일 한 이틀 전 정도에는 뭐 정리하는 작업도 해야 될 거고, 예. 그리고 또 뭐 별개 의견이든 보충 의견이든 의견을 내는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앞두고 선거일을 지정을 해서 공개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금요일까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선거일이 공개가 돼야 되겠죠. 지난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저녁 5시 정도에 선고를 언제 하겠다고 공지를 했고 저녁 5시 했어요. 예, 그때는 예. 이틀 전 5시.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 11시에 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보다 더 기간이 짧을 것이다. 기간이 더 짧을 것이다. 네, 지금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평론가는 몇 시에 할 것 같습니까 오늘? 하기를 바랍니다. 사인 같은 거 혹시 본 거 있습니까? 무슨 보수 신문이나 어딘가에서 이게 혹시 시그널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시그널이라고 할 만한 뭐 그런 정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네. 어제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탄핵 심판 관련 변론기를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변론기를 진행하고 나서 바로 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평의를 바로 진행을 했다는 거고, 예. 그 평의를 밤늦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헌법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기류를 알고 있는 거죠. 빨리 이 선고 기일을 빨리 지정을 해서 좀 빨리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야 이제 나라의 혼란이 좀 최소화될 수 있고, 그것이 어쨌든 전체 국민들의 어떤 여망을 대변하는 거다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분들이 뭐 밤늦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의 이제 뭐 선고기일 지정하는 데까지 이르는 뭐 그런 과정으로 나올 거냐는 조금 뭐 봐야 되겠죠. 오늘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기일이 잡힌 게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 종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오후 5시까지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오후 5시 했으니까 오후 5시 전에 결론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지금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접한 정보 뭐 정확하지가, 이건 정확한, 사실 루트는 정확한데 실제 그런 식으로 안 돼서 어떤 식으로 자신 있게 말을 못하지만, 예. 그 지방 기동대들이 지방기동대. 예, 경찰?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아, 숙소를 서울 곳곳에 숙박업소를 아예 잡는다. 그 사람들도 묵을 곳을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2만 본격적으로 명, 신문에 보면 2만 명 이야기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만 명. 많이 와야지 이게 질서 유지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겨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어제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헌재 주변에 드론을 띄우지 말아라라고 한 게 지난 13일 밤부터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14일 할 건가 막 이랬는데 예. 결국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준비는 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헌재에서 나오는 얘기는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기동대, 지방기동대는 집결을 하고 있다. 집회나 시위를 막기 위해서 집결을 하고 있다. 근데 종로경찰서에서 그 동네 인근 학교나 유치원 뭐 이런 데다가 다 미리 지난주에 다 뿌려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박한 건 확실한데 네. 자기네들끼리도 아직 이걸 못 정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느낌상 모든 시그널이 21일을 향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기동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 들은 걸로는 모 지상파 방송사 금요일 시사 프로가 그게 뭐 이번에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결방이 될 수도 있다. 금요일 시사 프로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또 다른 시그널.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같이 하는 시사 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때 유튜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사 프로인데 다른 아이템을 잡고 있거든. 그렇지. 다른 아이템을 잡고 있는데 이제 그쪽 제작진한테 편성 쪽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건 뭐 미리 대비하는 차원일 것 같아요. 그렇지. 저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금요일날 어떻게 어떠세요? 이렇게 일정을 확인하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일정이 오는 사람들 있죠. 네, 보도 전문 채널에서 아. 그래서 아니 뭐 금요일에 날지 목요일 날지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미리 잡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찌라시에 돌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도 미리미리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또 다른 지상파의 경제부 기자는 그 우리 그 저 최상욱 애널리스트라고 있어요. 부동산 그 전화를 해가지고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기각됐을 경우 두 가지 다 리포트를 준비해야 하니 전문가 인터뷰를 좀 해달라. 라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뭐 이렇게 무슨 뭐 2주, 3주 전에 이렇게 하는 일은 없고 그럼요. 임박해가지고 보통 경제부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근데 드네요. 이거는 참 될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머쓱한 상황인 게 아까 김민하 평론가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 사회를 빨리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는 게 국민적 대의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찬성하든 반대하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빨리 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이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 사회 혼란이 계속되는 걸 바라지도 않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의견이 모여지면 당연히 이제 선고를 할 텐데 그러면 모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탄핵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기각해야 된다고 하는 재판관들이 많아서인 거냐? 그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막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뭐 대통령이 뻑하면은 계엄군을 투입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이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걸 원하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관련돼 있는 부분, 특히 절차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법리 이게 일종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하나하나씩 전부 다 기각한다고 하는 의견들을 붙였단 말이에요. 선고 내용에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헌법과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서 또 따로 이렇게 판단들을 하나하나씩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보다 이번에는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길어졌어요. 입이 길어졌지. 네. 그러니까 탄핵 선고문보다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말이죠. 탄핵 선고문 글이. 글이 쫙 더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결정문 내용이 네, 결정문에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논리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선례들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게 그걸 생각해요. 맞을 수 있는 게 그 박근혜 때는 오히려 쟁점이 그 뇌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5가지 쟁점을 팩트 체크를 다 하면서 하나씩 또 확인하고 있다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쵸. 단순하게 그 당시에 뭐 뇌물을 수수했냐 안 했냐, 뇌물죄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이거 하고 이번에 하는 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부분이 껴들어가 가지고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제가 좀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맨 처음에는 그동안에 어떻게 평의를 진행하고 심리를 진행했는지를 그걸 먼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당시에 법사위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됐다는 점에 대하여라는 부분에 대해 또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건 소추 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대하여 그러니까 피소추인의 주장들을 하나하나씩 앞단에 쫙 배치를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사유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해서 일괄해서 의결했다. 이게 지금도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번 경우는 이제 윤석열 측의 주장이 앞에 쫙 나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받아들였는지 이런 주장들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탄핵 사유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그래서 공무원 임명권 남용, 직업공무원제도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 대하여,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생명권 보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 대하여,
뭐 이런 걸 쭉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왜 위배되는지를 우리가 설명하겠다. 쭉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사라든가 이런 거에 협조하지 않고 이런 점을 볼 때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이 됐다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함으로써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얘기한 다음에 주문, 파면 그렇죠.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 의견이 당시에 3명의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냈거든요. 예. 보충 의견을 뭐 전체를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이러이런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이렇게 제시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그냥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 사유도 5가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5가지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동안에 공정한 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는 주장이나 이런 것들 쫙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앞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다 탄핵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또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재판관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재판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조율하는 과정들이 좀 거쳐야 된다는 거죠. 온진님이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절차상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기각이다. 그건 아니고 말도 안 중대 사유, 중대 사유. 절차상 아니고요.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기각이다. 그리고 하자가 네.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자꾸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가령 지금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게 네.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결정문에 이제 담아야 되는가서부터도 아마 논쟁거리일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을 때 뭐 일사부재의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하였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윤석열 측에서 주장한 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거든요. 처음에 의결했을 때는 정기국회 중이었던 것이고 예. 그 다음에 2차 탄핵 소추안 의결할 때는 그 다음에 회기가 바뀌어갖고 임시국회를 연 다음에 의결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사회 시간에 배운 건데 회계가 바뀌면 그냥 또 그렇죠. 동일 사안을 다시 넣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동일한 건을. 그리고 탄핵 네. 소추안의 내용도 예. 자기들이 주장한 거잖아요. 처음에 탄핵 소추안의 내용하고 네. 그때 무슨 뭐 왜 외교 관계 대한 게 들어가 있고 뭐 해갖고 이게 안 된다 뭐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내용 등등을 빼고 정확하게 헌법 위반 그리고 뭐 내란 혐의 이런 걸 집어넣은 게 2차 탄핵 소추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안이잖아요. 그렇죠. 안도 다른 안이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는 이게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게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란죄를 빼가지고 탄핵 이게 무슨 뭐 뺀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이 와가지고 절차가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내란죄를 빼가지고 내란죄를 뺐으면 다시 의결해야 된다.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탄핵 심판도 박근혜 탄핵 심판도 처음부터 다시 그럼 의결해가지고 다시 했어야죠. 똑같이 했는데 이것도 다 논파된 주장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애초에 다 논파된 주장이고 안 맞는 주장이기 때문에 절차가 잘못된 것이 없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무슨 얘기를 결정문에 써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재판관과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요런 것까지는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재판관 뭐 이렇게 의견이 갈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논쟁거리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제일 중요하게 제기하는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와가지고 예를 들면 곽종건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얘기나 이런 것들이 다 오염됐다고 주장하잖아요. 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 조서 이거 채택하면 안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그거를 배제한 상태. 그러니까 그 진술 조서가 채택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버리면은 헌법재판소 그 심리에 나와가지고 그때 이 사람들이 오염된 진술을 했다고 하는 점만 인정이 되면은 윤석열은 국회의원 첩보 지시 안 내린 게 되는 거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이전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러니까 성질을 바꿀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형사소송법을 얼마든 준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면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을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내용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선례로 이미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사이 형사소송법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아닥바닥 지금 우기고 있다고요. 네. 그 부분도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100만 보 양보해가지고 그러면 곽종근 전 특성사령관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예. 헌법재판소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가 재판관들이 모여갖고 이게 논의를 해본 결과 그러면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걸 받아들여줘서 이 두 사람 진술은 뭐 신빙성 다툼이 있으니 그럼 우리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결정했다고 쳐봅시다. 예. 100만 보 양보해서. 100보만 양보합시다. 네? 예, 뭐 100보만. 이거는 100만 보를 양보해야 뭐 성립할 수 있는 예. 얘기니까 예.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5개 쟁점 정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술이 관계된 쟁점은 마지막 쟁점 그치,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정치인들의 체포 이 지시를 했느냐 요 쟁점이에요. 나머지 4개 쟁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쟁점과 관련돼서는 이 헌법 위반에 포함되는 게 매우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5개 쟁점 중에 단 하나만 헌법 위반 사유가 되어도 이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곽종근, 이 홍장원 이 진술을 가지고 아무리 밀고 당기게 해봐야 탄핵인이 되느냐 마느냐하고는 제가 볼 때는 큰 저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라는 겁니다. 포고는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예. 그거는 통치권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개몽령이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 그거는 그들의 주장이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위배 여부를 따질 때 그게 포고령을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건 금방 해산할 거기 때문에 포고령은 별 의미가 없어서 그냥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뒀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 지존인 대통령께서 예. 우리 지존이 우리 지존 뭐 하늘 천상에 있는 분으로 요새 많이 천상에 묘사- 있는 분. 트럼프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저기 저 하늘 위에 계시는 지저스랑 비슷한 레벨로 지금 생각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주장으로 예.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일종의 윤석열을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극우 진영에서. 그리고 트럼프도 역시 똑같은 대상으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 반열에다 올려놓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본인들끼리는 이건 다 트럼프가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논리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얘기거든요. 뭐 이단들이죠. 이단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박동영님뿐만이 아니고 한두 분이 이렇게 오늘 발표 안 한다고 속보가 났다. 아 진짜? 나는 아닌데? 방금 아니, 뭐 발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속보가 어떻게 나와?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 반응이 나와야지 상식적입니다. 이 뭐냐면 말도 안 발표 안 한 뭐냐면 예 말씀하세요. 연합뉴스 TV라는 데서 예. 가능성이 연합뉴스 낮다라고 TV에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연합뉴스 어제 TV가 TV조선도 그랬어요 어제. 네, 가능성이 낮다. 어.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연합뉴스 TV가 오늘 선고기일을 헌법재판소가 발표할 가능성이 낮은 걸로 파악됐다. 단독 이렇게 하고 그게 왜 단독인지는 제가 잘 그걸 왜 지금 모르겠지만 지네 머리에다 안 올려놨어? 그렇게 연합뉴스 단독인데? TV가 네. 아니 연합뉴스 어제 TV조선도 TV가. 그랬다니까 TV조선도. TV조선도 제가- 그랬어요. 네. 뭐라 제가 얘기하는 그렇게 오늘 이번 오전에 주에 별로 안될 TV조선은 거라고. TV조선도 어제 보도에서 더 길어질 수 있다. 예, 오늘 선고기일 발표하지 않고 더 길어질 수 있다. 근데 오늘 연합뉴스 TV는 오늘 아침에 단독 이래가지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미치겠다. 마치 이제 짠 것 미치겠다. 같다. 연합뉴스는 이제 사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행태가 굉장히 이제 친윤적이다 이런 비판은 많이 받아왔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연합뉴스 TV 뭐 TV조선이야 원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요. 문화일보도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문화일보에 허민 씨라고 있어요. 정치부 기자 오래 했던 허민 씨의 무슨 뭐 뉴스쇼인지 정치쇼인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도 그 비슷한 게 났더만 4대 4로 뭐 기각된다 뭐 이렇게 예, 그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이게 속보가 떴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니 올리는 그러니까 그게 거구나. 속보거리가 되냐고 그게 속보냐고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 안 한다는 게 어떻게 속보가 되냐? 안 한다는 거 어디서 얘기를 듣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지 헌재가 모르겠는데. 공지를 우리 오늘은 안 합니다라는 공지를 올릴 수가 없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어제 올리고 그제 올리고 계속 올렸어야지. 오늘은 안 해요. 수요일 오늘도 안 해요. 화요일도 안 해요. 월요일도 안 해요. 이렇게 올렸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지를 올리는 거는
언제 합니다라고 공지를 올리는 거고 그 외에 뭐 가타부타 뭐 불필요하게 논쟁을 일으키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 헌법 만약에 재판소에서 그걸 미쳤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네.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은 오늘도 평의가 열려요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지. 그럼 그렇지. 오늘 평이 열리는데 오늘 평이 열어가지고 바로 선고일을 지정한다? 좀 생각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오늘 안 할 가능성이 높네. 선고일 지정 공고를 안 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뭐 정보를 들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잘못한 거죠, 그건 명백하게. 그러니까 이 보도의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이라는 건 없죠. 누구 말은 없고. 오늘도 네. 평의를 이어간다고 하고 네. 그런데 정리할 쟁점이 많다고 한다. 그러니까는 가능성이 오늘 뭐 선고기일 발표할 가능성이 낮다. 이게 보도 내용의 전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가 그랬는지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그렇다더라. 네, 이게 지금 단독입니다. 그냥. 근데 제가 느끼는 분위기가 뭐가 있냐면요. 예. 오세훈 시장이 자기 지금 대선 나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 게이트로부터 자유롭냐 안 자유롭냐 검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가 지금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 와중에 오세훈 시장이 비난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때 뭐 청담, 삼성 이런 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갑자기 해제를 해줬잖아요. 송파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막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니까 오늘 속보가 또 나왔어요. 강남 3구와 용산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 욕 나올 뻔했어. 다시 한데. 다시 거꾸로? 예, 아, 서울, 그러니까 강남, 미친-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이 된다. 아. 지난달 13일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를 토지 허가제에서 해제한 지 34일 만이다. 단기간 급증한 서울 집값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뭐 의미인 것 같다. 이랬는데 이게 웃기는 게 34일 동안 자기네 거 이제 팔 거 팔고 그렇지. 탈출할 사람 탈출을 시켜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그러네. 돼버리고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아 윤석열 파면이구나. 왜냐하면 파면한다고 나와야지 대선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이런 식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사고 쳐놓고 난 진짜 다음에 황당하지 지금 않아요, 이 사람? 한 달 만에 그 뒷수습 못하는 상황이니까 어. 서둘러서 지금 뒷수습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황당해요. 이게 뭐 이게 하는 지금 일이야. 보수지들에서도 요새도 이제 보수지들은 좀 가려야 되니까 중앙일보랄지 이런데 이제 조선일보를 빼놓고 조선일보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일보 같은 곳에서도 아주 심하게 깠어요. 동아일보도 그래요. 네. 네. 오세훈에 관해서 오세훈에 이게 대해서. 지금 무슨 짓거리냐? 맞아요. 아니- 왜 거래 허가제를 거기를 폐지를 해가지고 이 난리를 갑자기 만드냐? 이유도 없이. 아니 2월 달부터- 이미 네.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지. 허가구역을 해제를 해버리면 그냥 더 확 올라가 그렇지. 버리잖아요. 네. 그거 묶어두려고 또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놨어? 집값이 너무 뜨니까. 강남이 뜨면 다른 데도 따라 뜨니까 그거를 그렇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어디서 돈을 뭐 조달을 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허가해주겠다고 하는 취지란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규제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아니 의심 안 할 수가 없지. 대선 출마하려고 펴오겠다고 풀어주겠다고 한 달 전에 얘기를 해놓고 난 했다가. 다음에 막 갭 투자 막 늘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 짧은 시간에, 그 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고 나니까 이른바 보수지들도 비판을 하니까 잘못은 없지만 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 다시 재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지금 아니 이렇게 지금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하는 이 일이야. 정책에 대한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오로지 대선만. 오로지 표만 가지고 지금 생각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야 진짜 근데 그게 오히려 아마도 탄핵 인용이 될 것이다라는 시그널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제가, 보시는 거죠. 제가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조기 대선을 해야 되니까 이 그 사람은 안에 해야 또 되니까.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표를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이 산으로 저는 갑니다라고 하면서 60일 이내 곧 있으면 대선 되니까 나는 방향 바꿨습니다. 뭐 자기들도 이런 거. 어쨌든 대선 치러진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선 출마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마 계속 내버려 두면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공격당할 거 아니에요? 명태균 그렇지. 게이트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값 다 띄워놨다고 얼마나 비난받겠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얘기했겠지. 그걸 몰랐단 말이야. 근데 하기 그래. 전에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는 건데 참모들이 얘기했겠지. 빨리 수습하거나 빨리 이거 다시 재지정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대선 가가지고 경선도 못 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게 지금 기각이나 진짜 뭐 각하가 나오면 그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데 가능성은 저는 0.1%라고 보는데, 예? 저는 99.9% 거의 100%는 뭐 이 확실하게 탄핵은 인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0.001%라도 기각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전쟁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내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내란 세력은 저쪽에 있으니까 이쪽 세력들은 내전입니다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누가 수긍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자꾸 뭐 이재명 대표가 이 승복 선언을 해야 된다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막 계속 하면서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를 본말 전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허술하게 보고 우습게 보면 이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자괴감마저 드는데, 만약에 지금 최경영 앵커 말한 것처럼 정말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대한민국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엄청난 저항운동, 대대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시민혁명으로 간다고 여기 써있네요. 예. KHW03님. 이거는 굉장히 우려되는 사이에요. 그런데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자꾸 이제 공존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맞죠. 내전의 반대말은 공존이 맞죠. 공존이 맞아. 공존이 맞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령 지금 히틀러 같은 경우도 이제 폴란드 침공하고 그랬었을 때 유럽이 폴란드가 끝이야. 무슨 프랑스나 영국을 치겠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로 그냥 대충 떼우려고 했었거든. 39년에. 그러다가 프랑스 함락돼서 BC 정부 들어서고 영국까지 폭격하면서 그냥 유럽 전체가 전쟁 불바다가 났거든. 근데 이 인간은 이제 북한군의 어떤 도발인 척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너무 무서워요, 진짜. 근데 이 인간을 다시 대통령으로 앉히고 김건희의 모든 범죄 지금 혐의를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계속 검찰이 보호하는 이 정권으로 가라? 3년 동안 개 돼지들아 밥이나 처먹고 있어라?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감방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 각오해라? 아니면 조그마한 종이관, 종이로 만든 관이더만요, 그게. 처음 용연백 들어봤어요, 종이관. 저도. 예.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종이로 만든 관. 그 3,000개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숫자의 시신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해야 되니까 되니까. 이게 돈 많이 들잖아요. 나무관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전쟁통에 사실 그런 걸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간편하게 예. 전쟁용으로 예. 그러니까 내란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로 이게 필요했던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종이관 1,000개, 영현백 3,000개 작년 8월에 그렇습니다. 군이 2군단에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 2군단의 위치가 그런데 하필이면 노사원 수첩에 있는 그 2군단이야. 하필이면 그 부대야. 그 부대에서 8월 달에 그거를 주문을 했어. 근데 노상원 수첩에는 거기가 수집 장소로 돼 있어. 쉽게 말해 시체 수집 장소야. 이걸 어디까지 뭐 우리가 사실관계를 좀 더 조합할 필요는 있다고는 보지만 예. 전 군에서 아무리 전투 중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종이관을 만든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무서워. 영연백으로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연백이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도 아닐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종이관을 따로 뭐 구매를 하려고 시도했다? 이것도 좀 이해가 도저히 나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상작전사령부 옛날에 우리 군 시절에 있을 때랑 좀 군 체제가 개편이 돼가지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원래 서울 경기도 쪽이 2군단이에요. 그리고 저쪽 강원도 쪽이 3군단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지상작전사령부 이번에 이제 그 탱크 부대장 대기시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상작전사령부 탱크 부대가 사실 2군단에 소속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면 2군단 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서울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그럼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계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알아보라고 누군가가 지시했다면 그런 것들을 뭐 알아봤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군의 설명은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진짜 계엄 준비를 위해서 알아본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렇지.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면 전쟁 상태가 벌어졌어요. 네.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군 장병이 숨져요. 하루에 100명, 뭐 몇백 명, 1000명 이렇게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내 자식을 종이관에다 넣어가지고 시신 처리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영연백이면 또 몰라도 최소한 어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상 군인을 종이관에다 넣어가지고 시신을 처리할 생각을 해. 만약에 군에서 이런 종이관이 일종의 관을 대체하는 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 그딴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누가 군에 가가지고 자식들 보내가지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군에 가가지고 6.25 때 그때 전사한 군인들 뼈 한 조각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지금 전쟁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따하고 사고방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에 있는 인간들이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 종이관을 뭐 준비를 하고 만드는 이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진짜 이런 지휘관들은 좀 징계받아야 마땅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적의 어떤 시신은 아닐 거란 말이지.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아니, 적의 시신은 아니고 어떻게 이런 사고 방식을 할 수가 하여간 있어? 최하 우리 국민이란 말이야. 그게 그럼 사령이 차라리 민간인이 이렇게 많이 죽었을 때 혹시 그렇게 하면 이해해. 왜냐하면 그러면 자원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근데 어떻게 이걸 이런 식으로 해? 영연백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 시체 비닐백이에요. 그래요. 그거를 육군은 원래 연 1회에 예. 한 1000개 정도씩 조달을 했었대요. 그렇다며. 네, 그래서 2022년 12월에 1106개, 2022년 12월에 1565개, 그 다음에 2023년 12월에 1890개, 2024년 됐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거 3000개를 더 3000개. 추가시켜서 4940개. 이게 군 사망소가 그렇게 많이 나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는 않잖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연백이라고 하는 이 백을 왜 했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며칠 전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아파치? 아파치 헬기. 아파치 헬기 4번인가 그렇지. NLL 중심으로 3km까지 접근해가지고 고공비행하고. 일부러 그쪽에 우리를 노출시키면서까지 결국 노렸던 거는 북한이 우리를 먼저 공격하라라. 그렇지. 이거였잖아요. 그런 의혹이 강하죠. 그러면 그 와중에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하고 엄청나게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2024년 12월 달에 4,940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거에 대한 주문을 8월 달에 했다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것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냐. 지난번에 김어준 씨가 국회 나와서 얘기했을 때 북한군으로 위장하고 뭐 그렇죠. 북한군이 먼저 침탈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얘기했었잖아요.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봐요. 나 너무 무서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악의가 맞아. 근데 김어준 씨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고 브래드 쇼먼 미국 연방 그 사람도 하원 그랬죠. 의원도 아태 소위 위원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주한미군이 죽는 거는 한미 동맹 하에서 주한미군이 죽는 거는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동맹의 가치를 확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뭔가 조작돼 가지고 북한군이 죽인 게 아니고 한국 내에서 다른 종류의 사망자가 났다면 그거를 우리가 감지할 만한 정보력은 있다.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김어준 씨 이야기가 똑같아. 미국이 이번에 뭐 예. 민간국가 지정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문제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는데 미국이 전혀 몰랐어. 주한미 대사가 펄펄 막 길길이 날뛰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미국이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고 또 사전에 포착했다 하더라도 설마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계엄을 선포하겠어? 이런 생각하는데 계엄 선포 직전에 미국의 통보조차 다 해주지 않았어. 전두환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국에서 뭐지? 그렇지. 대한민국 정권이라는 걸 이거 어떻게 믿어? 우리 모르게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네. 핵도 개발하고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네. 그렇지.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게다가 호전적이네. 그렇지. 호전적이네. 북한이랑 전쟁까지 하려고 그러네. 이건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미국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몰래 전시 작전권은 한미 연합사에 있고 그 사령관은 총사령관은 미군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걔들 입장에서는 야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우리한테 아무런 통보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구나. 게다가 핵무장까지 하려고 했구나. 이러면은 두 개가 딱 맞잖아요. 아니 그럼- 게다가 그러면 아니, 민간국까지 뭐. 그러면 합참을 뭐하러 둬? 게다가 그치. 합참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미군이 한국에 한두 명 들어와 있어? 몇만 명 들어와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만약에 문제 발생하면 미군의 안전도 위험해질 수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전에 말도 안 해.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훈 책에 나오지만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고 다음날 한동훈을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윤석열이 그랬대요. 미국의 반응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쪽에 내가 설명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미국 쪽에서 얼마나 많은 항의가 들어갔겠어.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지.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해제하기까지 시간, 그리고 해제를 안 하려고 버티려고 몇 시간 또 시간 보낸 시간, 이런 거 계산하면 그 사이에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다 알았을 거 아니야,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만 속보가 쏟아지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압력이 들어왔을 거다. 합참이 안 움직인 것도 그것 때문이었을 수 있다. 이런 추론들을 우리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미국이 상당 부분 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하는데 일종의 저지를 하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한동훈을 만났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미국에도 다 설명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분명히. 아니, 어쨌든 게다가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서 관을 사들인 전례는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로 한 번도 없었을 거다 이럽니다. 그런데 관을 1000개를 사고 영연백을 3000개를 산다? 야, 도대체 이거 산 당사자한테 확인해야 돼요. 이거 왜 샀냐? 목적이 정확히 뭐였냐?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게 필요했냐? 니네가 솔직히 하려고 했던 게 뭐냐? 다 좀 뒤집어 까야 돼요. 실제 그 비아폰 서버도 사실은 원격으로 조정해가지고 막 다 막 삭제하고 그런대잖아요. 그럼 그 누가 삭제시켰냐부터 그거 다 확인해야 돼요. 이거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 그렇지. 지금 계속 증거는 인멸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군이란 조직도 무서워 마찬가지고 죽겠어요, 경호처도 진짜. 그렇지만 음, 군은 특히 더 하잖아요.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누군가가 먼저 내가 외부로 뭔가를 얘기했다고 하면은 일종의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네. 경직된 구조 내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 하다못해 드론을 띄웠던 풍선을 띄웠던 뭘 하든 외환유미와 관련해서는 사실 나서가지고 누군가가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수사 구조 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으로는 실체적 진실이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틀림없이 특검을 통해서든 뭐든 이거 다시 다 밝혀낼 거다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믿음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증거인멸 다 하고 이미 한 고비가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면은 아 대충 뭐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버텨도 그냥 끝나는 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훨씬 더 어렵겠죠. 네, 어쨌든 21일 날 탄핵 심판 결정 나오기를 바라고요. 선고 나오길 바라고요. 그날 오전 10시 반에 이광우 본부장하고 김상훈 차장 영장 실질 심사 있습니다. 21일 날. 이번에 이제 그래요? 검찰이 드디어 이제 신청했잖아요. 영장을. 금요일 날 있어요? 네, 이번 주 네. 금요일 날 영장 실질 심사합니다. 김성훈, 이광우에 대해서 3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촬영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포토라인도 설치하지 않겠다. 법원의 인적 물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몰려들으면 큰일 난다. 왜냐면 그 폭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서부지방법원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 또 그런 네, 문제가 있구나. 지금 그래서 거기도 지금 비상이래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왜 검찰이 또 같은 날이네. 어제 신청해갖고 내일 모레 이렇게 또 아니, 빨리빨리 되게 좀 하지. 만드냐.
이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제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아니 그리고 그동안에 아니. 계속 그 무슨 원격 삭제 이야기도 나오고 서버도 계속 이틀에 한 번씩 지운다라고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폰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폰도 원격 삭제가 된다라고 하고 서버도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덮어버린다고 하면 이걸 나중에 압수수색 해가지고 제대로 진실을 가려낼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겠어서 최상목이를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란죄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이거 최상목이가 분명히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 그러네. 솔직히 이게 말하면 내란죄 그래. 혐의하고 충분히 관련이 게다가 검찰이 그동안에 원격 서버 비아폰 이거 원격으로 삭제되는 걸 몰랐을까? 자기네도 비아폰 쓰고 있는데? 있고. 그렇지. 당연히 알았겠지. 그러니까 그 시간 내내 영장을 자꾸 반려하면서 어쨌든 빨리 이거 삭제해라. 자기네끼리 이렇게 해놓고 삭제 다 했니? 알았어. 이번에 그럼 내가 신청해줄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죠. 아니 국무위원들도 비아폰을 다 다 갖고 있대요. 줬을 거 아닙니까? 다 친한 줬다잖아요. 사람들이 줬대요. 다 친한 네. 사람들. 아니 그럼 줬다잖아요. 상모가 그랬다는데 그러면 상모기도 좋겠네. 좋겠지. 네? 대통령은 상모가 그랬다는데. 카페 모카님이 패널들 말 조심해라 이러는데요. 왜요? 몰라. 그러니까 이게 상모기가 뭐 어때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그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무너져 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비상겸이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간 떨어지는 얘기 아닌가? 가슴이 철렁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그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잖아요. 뭐 술 먹고 의도적으로 사실 그 김용현이 계속 모임을 만든 것도 있었을 거고 그 뭐하러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뭐 합참의장 정도면 몰라. 근데 쓰리스타하고 대통령이 뭐하러 술을 먹어? 그런 적이 없다잖아요. 관저로 불러가지고 술 먹고 국방부 장관 집에 가가지고 술 먹는데 국방부 장관 집에 가가지고 술 먹는데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관저에 가가지고 진짜. 그 삼성 장군 출신들 모여 있는 데 가가지고 막 폭탄주 돌려가면서 술 먹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인사권자가 너네들하고 술 먹고 내가 너네 믿어 그러면서 막 비상계엄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 다 사성 장군이지. 안 그래요? 그렇죠. 삼성 장군을 불러놓고 그러면 다 사성 장군이지.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했지만 이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 속마음으로 이게 진짜 무슨 존경심이나 이런 게 우러나오겠습니까? 그런 여인형 상황이- 방첩사령관도 말도 안 되는 신원식같이 얘기라고 된 거죠. 했잖아요. 신원식 같이. 어. 신원식 예전에 사실 얼마나 대통령에 대한 충성파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비상계엄 얘기 듣고 자기가 놀라가지고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서 그렇지. 직접 말을 못하고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생각에 솔직히 어떻게 봐왔겠어요, 이 대통령 이런 사람을. 그렇죠. 비록 말로는 자기가 여기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난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냐고, 그 솔직히 말하면. 신원식도 사실은 신원식 맞아도. 문재인 붕짜라 뭉짜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도 야 이게 같이 하면 큰일 나겠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 근데 그렇게 했는데 예. 국무위원들하고 술자리를 갔든 뭐 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그래, 자리에서도 그렇겠다. 얘기했는데 국무위원들이 안 들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모르게 그렇지. 은밀하게. 얼마나 근데- 오랫동안인지도 몰라 우리는 지금. 그렇죠. 지금 뭐 드러나는 것만 네. 해도 지금 작년 3월부터니 어쩐 이런 소리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얘기 들었다잖아요. 대통령하고 술 마시고 만찬이나 이런 자리에서. 근데 지들끼리 다 쉬쉬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위험한 대통령이라는 거를. 아, 근데 거기까지 쉬쉬하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기자들, 공범이지. 검사들, 우리 한국 사회 그 국민의힘 의원들, 소수 엘리트들, 관료들, 최상목 같은 그런 부류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거의 상당 부분의 진실이 밝혀졌어. 그리고 이 사람은 대통령 계속 하면은 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파탄 나겠구나. 라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공유를 하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갖은 탈법적, 불법적 일을 자행을 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난 도대체. 난 뭐가 왜- 좋아서 그러냐.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가 전부 다 공범들인가? 경제가 좋아졌어요. 전부 다 공범들인가? 외교가 공범은 좋아졌어요. 아니겠죠. 공범은 아니지만 음.
어느 순간 윤석열이란 사람을 거의 신의 반을 위에 올려놔 버렸죠. 그러니까 왜? 왜? 왜 신의 반영? 왜? 그들의 사고 구조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수 진영 쪽에 트럼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한 구조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온 일종의 메시아 같은 그런 식의 사고 방식들이 생겨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은 좌파 세력과 그 다음에 친북 세력 그리고 대한민국을 일종의 북한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뭐랄까 적화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기득권을 다 유지하고 카르텔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다 가져가는 약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막기 위한 막으려고 대통령이 됐고 그걸 막았던 사람이 윤석열이다. 뭐 이런 식의 논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을 제거하거나 하는 공작에 넘어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돼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일종의 그렇게- 메시아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거의 주사파들이지. 아니 그래서 개몽됐다는 예? 말에 고마워하잖아요. 예. 자기를 개몽시켜줘서 고맙다고. 예. 나는 개몽이라는 말 듣고 너무 모욕감을 느꼈거든요.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왜 자기한테 개몽을 당해야 돼? 아니 하는 행태가 김일성 추종주의자들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그런데 이 이찌이라고 불리는 예? 내지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은 예. 개몽령이 고맙고 자기네들의 무지몽매함을 일깨워준 대통령이 너무 고맙고 이 대통령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시 빨리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질서를 유지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을 지금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런 행태를 보이느냐?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지금. 뭐 하나 경제가 좋아졌어요, 뭐 외교가 좋아졌어요, 국격이 올라갔어요, 나라가 깨끗해졌어요.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 예. 우리가 뭐 말을 편하게 하기를 해. 지금 왜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무슨 김일성 수령 동지야? 말도 안 되는 백두혈통이야. 왜 이런지 모르겠다니까요. 왜 이러는 거야? 왜? 김민하 평론가 왜 이러는 거야? 그쪽을 잘 알잖아. 조선일보, 중앙일보 잘 읽기 때문에 걔네들의 멘탈리티는 도대체 뭐야? 문화일보 이런 애들은 도대체 왜 윤석열을 문화일보, 한국경제, 예. 그 다음에 아시아투데이 왜 아주 윤석- 읊을 수도 있어 그냥 그. 아니 회사들. 이거는 보수를 그냥 한국 보수를 다 죽이는 길이잖아. 그렇지. 이제 건강한 보수를 없애는 지금 거. 말씀하신 리스트 중에 이제 아시아투데이는 거기는 뭐 유튜버하고 뭐 긴밀한 관계가 있으니까는 거기는 제외를 해야 되고 그래요? 뭐 유튜브랑 관계가 있어? 거기 요즘 보수 쪽에서 있는 사람들 많이 들어가요. 거기 이제 그 주필인지가 뭐 저 고성국 TV에 고 박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럴 거야. 옛날에 안 그랬는데. 보수진영 인사들이 다 주요 자리에. 네, 그래서 뭐 거기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한국경제니 조선일보니 뭐 이런 데는 사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뭐 이 불법적으로 선포하고 이 난리를 치고 한 직후만 해도 이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다. 특히 한국경제는 왜냐하면 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가 기업들에게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치. 한국경제는 야 이런 나쁜 짓을 했느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 바뀌기 시작하느냐라면은 이 극우적인 집단이 이렇게 이제 실체를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게 어떤 여론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어쨌다더라.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뭐 실체를 가지고 막 이렇게 올랐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야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뭔가 그래도 이 탄핵에 찬성하는 보수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를 뭔가 하나로 갖고 가지 않으면은 이게 뭔가 그래도 나 후위를 도모할 수 없겠구나. 이런 계산이 서면서 이 언론의 이제 태도나 이런 것들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 집단이라든가 국민의힘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뭐 이런 뭐 지금 이 수사기관 뭐 등등은 제가 볼 때는 계엄을 선포했을 때 각자 역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엮인 바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자면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익으로 엮였다. 그 이익이든지 책임이든지 아. 가령 오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 사람들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이나 뭐 이런 거 할 텐데 이강우 경호본부장인가 이 양반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비상계엄 선포하기 2시간 전에 챗 GPT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맞아, 계엄이 그렇게 뭐냐고. 나왔어요. 예. 계엄이 뭐냐고 챗 GPT한테 물어봤다. 진짜 근데 그거 나왔어요. 예. 분명히 TV 보고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2시간 전에 챗 GPT한테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렇지. 사전에 아는 거 아닙니까? 무당인가? 그러니까 근데 대지력이 있나? 아까 뭐 술 먹는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 행동 패턴을 보면은 경호처 사람들이 뭐 맨날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인데 맨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계엄을 선포를 해야 되고
비상대권을 선언해야 되고 다 쓸어버려야 되고 이 종북이고 그다음에 뭐 사실은 그 내면에는 김건희 특검 막아야 되는데 한동훈이 저렇게 해갖고 난 상당히 불쾌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지만 그렇죠. 그런 얘기도 사실 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날 할 것 같으니까 야 이건 평소에 불평을 하나 뭐 저렇게 얘기하지만 설사 뭐 중요한 일 같은데 하진 않겠지 생각했지만 실제 닥칠 것 같으니까 야 이거를 내가 알아봐야겠는데 정확하게 알려주는 친구는 누구일까? 챗GPT다. 이래갖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것 같으니까 그날 할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전에 알고 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알았다면 이 충성스러운 이 경호처의 이 윤석열파들이 사전에 알았다면 그냥 챗 GPT에다 검색이나 하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아니죠. 사전에 뭔가 행동 방침이 있었을 것이고 행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행동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후일에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윤석열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이제 와가지고 아 역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 사전에 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운명 공동체가 돼가지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된 것이고 다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지금 심지어는 이미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우리가 한참 윤석열 이 공수처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하고 이럴 때 윤석열 차 타고 다른데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 의심을 다 했을 때 그때 의심을 막 하면서 우리가 어디 숨어 있으면은 그 폭탄으로 깨야 되나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랬는데 그 의심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실이었어. 실제로 차 타고서는 용산으로 갔다는 거. 용산 가가지고 지하 벙커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로 튈 수 있나? 이거 확인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경호처 사람들이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동선 짜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도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한 그 모티브가 뭐겠느냐. 당연히 계엄을 선포할 때부터 다 한 몸이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책임의 문제가 다 쌓여져 있는데 예. 이제 와서 어떻게 정의롭게 합시다 이러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다 같이 있는 거죠. 한 자료씩 나눠 갖기로 하고. 이익의 공동체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뭐 현 정부 들어서서 인사에서도 이익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 장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일반적인 뭐 형사범죄도 아니고 내란죄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범이라는 어떤 동료의식 같은 걸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 대통령이. 그리고 처벌 수위도 너무 높아요. 어떻게 해서든 다 도망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냥 어디로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덮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혐의를, 그러니까 아주 일부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그 혐의나 이런 게 가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최상목의 행태라든가 이런 걸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오늘 보도 보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놀랬던 게 뭐냐면은 조선일보 사고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선일보 사면이에요. 예. 이거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예. 나와요. 나오네. 여기 이거거든요. 마은혁. 야당이 마은혁 19일까지 임명하라. 그러면서 최상목한테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하는데 사진을 봐보세요. 여기 사진이 있죠. 개몽료 나왔네. 김계리 근데 변호사. 예. 여기 보면 여기 탄핵소추위원장이죠. 그렇죠. 탄핵소추위원장이 기자회견하는데 정청래 네, 위원장이 기자회견하는데 거기에 누구 핸드백 들고 막 빨간 이게 핸드백 들고. 웃는 모습이야. 아. 비웃는 얼굴 표정을 하고 쓱 지나가는 거를 그걸 조선일보가 여기 사면에다 같이 실었어요. 기자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걸 사진을 같이 실었어요. 음. 회견하는 정청래, 웃으며 지나친 김계리. 비웃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렇지. 이걸 왜 조선일보가 이 사진을 뽑아서 여기다 넣겠어? 마은혁 하는 데다가. 이게 조선일보의 사고를 비웃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조선일보 사고를 보여주는 예. 거예요. 조선일보가 김계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네. 김계리 심정을? 그렇겠죠. 그런 느낌이 들더러. 자기네들이 바라볼 때 이 사진을 들더러. 실었다는 얘기를 이 사진을 선택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사진 선택하는 것도 편집국장선까지 다 그러니까. 올라가야지. 당연하죠. 의미가 있는 예. 거죠. 당연하죠.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라는 건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사람들.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결론도 내려줬지 않습니까? 결론도 내려줬는데 20 며칠째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그래놓고요 또 헌법 재판 헌재를 또 존중하래. 마은혁 어제 한 말, 아직 그러니까- 마은혁이 아니라 저기 최상목 한 말이. 그러니까 그 탄핵 심판 선고 나왔을 때 헌법재판소 깨지 마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상목이.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 결론도 존중 안 하면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헌법재판소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헌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드라이브를 걸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드라이브를 건대요. 일단 드라이브를 왜 걸까요? 그것은 왜냐? 지금 헌법재판소의 논의 구조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왜 뭐가 불리한 거냐? 5대 3이다. 그 뭐가 3이냐? 그 오세훈이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2명 정도는 기각 의견이고 1명 정도는 각하 의견이어서 5대 3인데 5대 3으로 가면은 그 6명 이상의 찬성이야 탄핵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윤석열이 부활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지금 5명이 그러면 탄핵 찬성하는 거니까 1명을 빨리 집어넣어야 6명을 채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불리하게 판이 돌아가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도 결론을 늦게 내리고 있는 문영배 골키퍼 문영배가 간신히 지금 막고 있는 거여서 이 리베로 문영배가 간신히 안 돼 이렇게 막고 있는 판이어서 골키퍼도 하고 리베로도 해. 아무튼 간에 뭐든 간에 마지막 김병지도 하고 뭐 홍명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문영배가 수문장으로서 마지막 안 돼 이거 마흔역 올 때까지 결론 내리면 안 돼 이렇게 몸을 받쳐가지고 지금 네덜란드 풍차 사나이처럼 주먹으로 막고 있는 거였고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뚝을 막고 있는 거여가지고 풍차 사나이. 무슨 이게 뚝을 주먹으로 막고 있는 거여가지고 몇 개가 섞어 있어. 그러니까 몇 개가 섞여 있어. 내가 이 말해서 정리해줄게. 막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마은혁을 빨리 집어넣어야 민주당이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다. 지금 그거를 김계리가 풋 하는 걸로 정청래가 이거 여기 비난하듯이 피식 표정이 그랬다. 풋이 아니라 흥칫뽕이야. 흥칫뽕.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나와요. 그래서 흥칫뽕. 이 맥락에서 이게 나와요, 이게? 정청래 의원을 비웃는 겁니다 지금. 보여요. 거의 비웃는 비웃는 표정을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걸 딱 이거를 포착했네. 사진을 포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진을 이렇게 중요한 기사 안에다가 갖다 김계리 표정을 갖다 싹 보이게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심리나 이거하고 연결이 어떻게 안 돼 있어. 사진을 하나하나씩 다 선택하는 정청래는 한쪽 구석탱이를 몰아놓고 빨간 가방 들고서 막 활보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누가 봐도 시선이 글로 향하게 지금 해놨다는 게 아주 고의적인데 자, 이 말로 정리합시다. 깨어있는 부산 아주머니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나라 부모들 공부 잘하는 자식으로 키울 게 아니라요. 상식적이고 민폐 안 끼치는 자식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이 말이 딱 맞고요. 요즘에 그렇지.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 중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맞아요. 있어요. 네. 거기에 아이유 씨가 1인 2역으로 나오는데 그 젊었을 때 오애순이라고 하는 이 제주도에서 문학소녀였다가 나중에 현실파 엄마가 되는 그 분의 자식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가요. 엄마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그 아이가 과외가 불법이었던 시절에 그 복부인으로 강남에서 돈 벌었던 어떤 아주머니 집에 그 머리 안 좋은 딸을 가리키러 가는데 그 딸이 어차피 머리로는 대학을 못 가니까 그 엄마가 우리 딸하고 너 얼굴하고 똑같다. 너를 찾느라 내가 2년 걸렸다. 네가 우리 딸인 척하고 시험만 봐주면 강남에 37평 아파트를 주마. 이러면서 그 아이유에게 제안을 해요. 그렇구나. 아이유는 아버지 어머니는 돈이 없어요. 아버지가 박보검인데. 예. 그래서 제주에서 조그만 할머니가 준 돈으로 배 한 척 사가지고 오징어 이렇게 잡아오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그런 것 때문에 딸이 맨날 가슴 아파하는데 그렇죠. 이 딸에게 돈으로 야, 너 딱 눈 한 번만 감고 이 불법 저지르면 너 37평 아파트 강남에 생겨. 내가 너 스카이만 보내주면 내가 이거 줄게. 이래요. 나 같으면 하겠구만. 아이유는 딱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날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다. 나는 절대 그런 거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요. 그랬더니 그 집 경비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당신이 아까 그 집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훔쳐가고 항아리에 있는 돈 다 가져간 거 내가 우리 신고가 들어왔다. 너 빨리 경찰서 가자. 이래가지고 진짜 경찰서를 보내요. 역으로.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이 사람은 정말 교육을 잘 받았구나. 우리가 부모들이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 사람 서울대 나오는 사람으로 설정이 되는데 여기 서울대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신이 깨어 있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 내가 진짜 맥락도 안 맞는 말이지만 한번 해봤어요. 예. 아니 맞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개혁 중에서 가장 그 근본적인 개혁이 교육 개혁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성적 줄서기로 해가지고 어떤 그 다음에 모든 게 돌아오는 권력과 부가
돌아오는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맞아요. 예, 이런 시스템은 전 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없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서울대를 나오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서울대를 나온 많은 석학들이 그리고 서울대보다 더 훨씬 좋은 하버드나 무슨 미국의 MIT나 이런 데를 나온 많은 석학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서울대 나온 누구죠?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노영 변호사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최근에 했습니다. 아직도 현대폰 우승하기 기세 등등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나오면 뭐가 좀 다른 줄 알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이라는 건 불가피하고 또 경쟁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은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서울대 나라를 따라 하나 떼어가지고 만들어주면 참 좋겠네. 그러니까 그런 균질화를 원했던 거기 때문에 나치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사고방식이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하는 얘기고 그걸 지극히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다른 인종, 나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 없애야 될 대상인 거지. 제거해야 될 대상인 거잖아요. 불필요한 하등 동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꽤 많이 남아있다. 그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완전 극우가 돼가는 거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자꾸 이렇게 또 간다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예. 저는 아직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헌법재판소 다 8대 빵입니다. 이건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는 막 날짜 세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저도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요. 할 거예요. 어떻게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할 건데요. 현재는 이제 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할 인용으로 거고요. 해야 되고요. 무조건 빨리 해야 나올 됩니다. 겁니다. 이제 네. 더 이상의 이 분쟁과 사람들의 불안을 담보로 인질 삼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만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우리나라 다수 국민은 전 세계에서 제일 민주주의 질서를 잘 배운 국민이에요. 많은 경험들을 했고요. 40, 50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너무 그런 일부 제가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튼튼하다는 거를 스스로 좀 자꾸 자극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자신감 떨어지면은 그 순간 말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본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비교원이군요. 예, 최대 108만 원 혜택 잘 알고 계시죠?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긴 거는 잘 아실 거고. 현금 혜택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 983억 원의 누적 현금을 이미 지급을 했고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혜택이 적을 시에는 150% 현금의 150%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또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유기농 봉동이 생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유기농 봉동 생강으로 만든 정성 손길 생강청입니다. 지금같이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큰 시기 봄의 황사로 인해서 목이 칼칼할 때 식사 후에 나른해질 때 약해진 목을 보호해주고 면역력에도 아주 탁월한 생강입니다. 생강청. 당뇨 있으신 분들은 식사 후에 한 잔씩 드시면 혈당도 낮춰줍니다. 3병 구매할 때 최대 할인받아서 한 잔당 약 3병을 구매하면 약 900원꼴입니다. 생강차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3병이면은 100잔을 타 드실 수가 있는 양입니다. 온라인 주문이 어려우시거나 제품이 궁금하시다 1899-7846 1899-7846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경영의 정치 분석이었고요.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